예,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방문이 사흘째를 맞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첫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됩니다. 곧 이어서 G20 정상회의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는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으로 4시 20분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이제 독일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자 독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양 교수님, 아베 신조 총리와 사실 상견례 첫 만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이제 일본 정권을 잡은 이후에 한일 관계 너무 좀 좋지 않습니다. 셔틀 외교는 이미 단절된 지 한참이 지났고요. 예, 자 오늘 첫 만남 어떨까요, 분위기가? 네, 저는 일단 뭐 서로 상견례 하는 거니까요. 예. 최근에 이제 한일 관계에 대해서 한일 관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건 이제 재협상이라든지 또는 일본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좀 이 부정적인 이미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이 동북아의 국제 상황이라는 건 상당히 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떻게 협력하고 연대해가지고 이것을 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적인 그런 국제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양자 간의 어떤 차이를 드러낸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제 그 공통점 또는 예. 이제 상호 간의 신뢰 구축, 첫 인사인 만큼 상호 간의 어떤 신뢰를 주고 앞으로 예. 자주 빈번히 만나면서 의견 교환을 통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그 첫 만남.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만남 시간은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G20 정상회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난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장 궁금하면서도 오늘 두 정상이 만났을 때 아마 이 이야기는 나올 거다 한 게 이제 위안부 합의 문제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일본 측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사실 재협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부분 이야기할까요? 예, 뭐 일본 측에서는 이건 뭐 2015년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절대 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입장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에 비해서 일단은 이제 선거 공약상으로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구체적으로 재협상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용어를 한 번도 그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위안부의 그 합의에 대한 재검증을 위해서 TF를 외국에 설치하자, TF 설치하자 그 그랬죠?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그것도 일단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한일 관계를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나가자는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위안부 합의를 두고 이제 이견차가 나가지고 상호 간의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이 의견차를 확인하는 근데 그런 장면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 때도 사드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미 간에 좀 어떤 이견차가 나오지 않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사실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오늘은 적어도 이런 그 긴급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어떤 그 공고하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위기를 헤쳐나가자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제 역사 영토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간의 관계를 보다 나은 그런 그 관계로 만들어 나가자는 정도의 그런 아마 상호 의견 교환 정도가 있을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 대표님께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4일날 9시 30분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게 이제 ICBM이다. 아니면 ICBM급이다. 일단 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요. 그게 이제 쏘았는데 사실 일본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그 EEG가 자국 내 EEG로 이렇게 많은 미사일들이 사실 동해상으로 쏘면 일본 영토에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도 직접 자기가 나서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본 측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실제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는 좀 알던 일을 빼주는 또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주는 그런 격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아베 총리의 어떤 물론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가고자 하는 길 중에 하나가 통국가화, 즉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가는 어떤 그 군사 시스템을 갖추는 게 아베 신조 총리의 어떤 그 국정 방향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외부로부터 심각한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일본 자위대가 지금 뭐 냉전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은 예. 러시아, 과거는 소련, 러시아가 홋카이도로 상륙을 해서 홋카이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혼슈, 즉 일본 그 본섬 북부 지역을 상륙해서 이제 도쿄까지 뭐 밀고 내려온다. 그래서 일본 육상 자위대의 주력의 대부분을 혼슈 북쪽 그리고 홋카이도 배치를 해놨을 정도로 예.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보통 국가화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최근에 도쿄 지역의 선거에서 또 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렇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이지 내에다가 쏴주니까 봐라 이러니까 우리가 안보를 튼튼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정도의 이런 군사 시스템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자위대 강화의 명분을 좀 그렇죠. 그런 명분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 이번 안보리에서 저기 중국과 러시아가 대부분 좀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한 제재에 좀 반발했는데 미국 측이 워낙 군사력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은 미국 트럼프 정부하고 같은 입장입니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은 상태고 미일 동맹이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예를 들면 일본 내에 지금 4만 명에 이르는 주일 미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에는 이제 이런 주일 미군의 공군 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군 전력이 직접적으로 한국 전쟁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에 이게 말하자면 착탄할 수 있다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 어떻게 대피시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일본 내에서는 약간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 수준에서 이제 이런 그 훈련을 한다든지 방공 훈련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난번에 4월달에 역시 이제 전후 처음으로 도쿄에서 지하철이 멈춰선 적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만약에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라오게 되면 일본 정부는 또는 국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이제 신 대표님 말씀대로 지금 아베 수상이 헌법을 개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려면 역시 이제 북한 변수라는 건 상당히 이제 고마운 거거든요. 이용하기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그런 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지나치게 과장해가지고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변수로 활용하는 그런 점은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 대표님, 제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저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했을 때 그 태평양 동해상이 뭐 태평양 일부니까요. 이렇게 그 저기 회수할 수 있는 거 그거 가능합니까? 이제 북한이 은하 3호를 쐈을 때 우리 서해에 2번이나 떨어졌어요. 우리 태안 앞발에. 그건 우리 그 해군 오전단이 가서 2번이나 다 건져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스함들이 이지스함을 레이더가 어디로 떨어지는가를 거의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서해는 뭐 수심 한 100m 이하 정도의 바다인데 동해는 2,000에서 3,000km 정도의 아주 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건져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건져내면 뭐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어떤 실험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판별해낼 수 있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얼마나 그 상마 현상이 일어났느냐 이걸 다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걸 건져내기는 힘들다. 동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죠. 38로스가 북한이 어느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곳이 방현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지역이길래 이런 이야기를 38로스가 합니까? 무슨 변화가 좀 있었나 봅니다. 방현 지역은 어딘가 하면 이제 평안북도 구성군, 구성군이라고 이제 신의주 밑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에요. 거기에 있는 하나의 또 지역인데 여기 이 방현 지역은 북한의 무인기 만드는 공장, 뭐 이런 그 군수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그 미사일 발사 실험장이라든지 그런 훈련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개 나라입니다. 뭐 혹자는 인도, 뭐 이스라엘 이런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는 5,000km짜리 사정거리이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실험한 적이 없고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뿐이고 그러면 미국, 러시아, 중국입니다. 이 세 나라 다음에 지금 북한이 가지게 된 거예요. 성공한 걸로 결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어떤 식인가 하면 사일로라고 해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지하에 뚜껑이 팍 열리면서 미사일이 날아오죠. 그걸 사일로라고 그래요. 미국은 그런 식입니다. 즉 고정진지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 열병식 할 때 봤던 그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입니다. 발사대. 예. 그게 옮겨다니면서 어디서든지 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러시아와 중국이에요. 그런데 지난 열병식 때 북한도 그 트럭에다가 미사일을 싣고 나왔기 때문에 저 트럭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보여준 그것을 보면 예. 트럭 자체가 발사대는 아니고 트럭은 운송수단이었죠. 운송수단이었죠. 예, 그래서 갖고 와서 어딘가에 세우는데 그 세우는 어떤 장소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처럼 뭐 예. 대단한 어떤 그 구조물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고 예. 그냥 미사일만 덩그러니 세우고 그 밑에 어떤 장치가 있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 트럭이 자체가 발사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예. 38 로스의 분석처럼 어디든지 가서 평평한 자리만 있으면 쏠 수 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그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예. 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첩보 위성이라든지 예. 이런 정찰 자산의 탐지가 되어서 선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높죠. 예. 그래서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이렇게 트럭이 운송수단에 불과할 요 시점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예. 이건 알 수 없죠. 신속하게 예를 들어 올연말이라도 그 트럭 자체가 더 개조가 되어서 여기에서 직접 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면 예. 정말 미국이라 하더라도 신속하게 킬 체인이나 예. 이렇게 선제 타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상 시간이 한일 정상회담이 4시 20분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한국 시간으로 4시 20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신 대표님 말씀하시기에 이제 자유권 강화 부분, 자유대 강화 부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베 신조의 어떤 군국주의 강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저희들이 계속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중국과의 마찰, 미국과의 또 그 영토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다툼도 있었고요. 앞으로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계속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교수님께서는? 뭐 그건 이제 아베 수상의 일관된 정책이었으니까 예. 이제 크게 본다면 이제 헌법 개정입니다. 예. 이제 아베 수상 2020년까지 헌법을 반드시 개정하고 싶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그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국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긴박해졌다. 말하자면 중일 간의 이런 쌩까고 열도를 둘러싸고 예. 그 뭐 국지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동안의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일본의 해군력 또는 미일 공동의 대응 자체도 충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더 자위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후 최초로 해병대까지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이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것은 이미 지금 ICBM급으로 지금 발달해 있는 상황이고 또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항상 그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 미군 기지가 여기저기 있는 것이 하고 그 다음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실제로 일본 영역 내에 떨어지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본 국민들도 이제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자위력 충분히 유사시에 자기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굉장히 지금 그것을 자위력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그 선제 타격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런 그 미사일을 준비를 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발사할 경우에 그런 움직임이 포착될 경우에 미리 사전에 공격할 수 있는 선제 타격론, 이런 논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이제 그걸 묶어놓은 것이 평화헌법인데 평화헌법 자체가 일본이 앉아서 당한다. 앉아서 죽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제 타격론도 물론 이제 논의에 불과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아베 정권 이후에 꾸준히 이렇게 지금 자위력이 강화된 거, 예를 들면 이제 경항모식의 그런 그 이동용 항공모함의 준함 그런 그 대형 함정까지 도입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공군용을 대폭 향상시키다든지 하는 것들이 지금 꾸준히 이제 진행되어 온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회담이 시작이 됐을 텐데 아까 저희들이 이제 대담 초반에 위안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최근에 그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위안부 영상을 발굴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영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의미부여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그 직접 증거물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사진에 있던 거를 직접 영상으로 확인한 건데,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국민들 좀 생각이 달라져요. 사실은 저희
바로 저희 건물 앞에도 지금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언급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부분들이 증거물이 명확하다. 그건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사하는 바, 또 일본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강제행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심정적인 차원에서 아베 수상이 위안부 피해자에게 편지를 쓸 용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털끝만큼도 없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을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과연 진정성을 가지고 이 그 위안부에 대해서 예. 아베 수상이 사죄했느냐 하면 예. 그렇지는 않다라는 예. 것이 이제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또는 이제 청와대에서는 적어도 한국 국민 정서상 12월 28일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 좀 더 좋은 지혜를 짜가지고 이 문제를 좀 대국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이제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30분이고 더구나 만약에 이제 순차 통역이 된다면 그야말로 15분짜리 이 한일 양자회담 첫 회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양자회담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 상호 간의 신뢰 구축하고 약간 대화를 통해 가지고 좋은 인상을 주면서 예. 앞으로 계속 교류, 대화해 나가자 하는 예. 쪽에 아마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역시 문재인 정부가 피플 파워, 이 시민의 이런 힘으로 만들어진 정부이고 또 대부분의 7할 이상의 한국 국민들이 12월 28일 위안부 합의는 번복돼야 된다,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간접적이지만 예를 들면 뭐 역사와 어떤 그 영토 문제에 대해서 예. 이런 그 과거를 직시하면서 앞으로 예. 나아가자는 정도의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어떤 그 아마 언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켈버 재단 연설에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했죠. 대북 관련해서 구상들을 밝혔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길이 가는 게 있는데 신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휴전협정 64주년, 그러니까 7월 27일이죠. 이번 달 27일인데 남북의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 이야기 나오니까 대북 확성기 물론 그쪽에서 갖고 있는 거죠. 사실 이 확성기를 가지고 신 대표님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도발했을 때 저희들이 심리전으로 대응을 했었던 게 사실이고, 자 대북 확성기가 어떤 것이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일단? 일단 이제 고정 확성기는 예. 그 우리 전방 지역에는 사단들마다 다 고정 확성기가 돼 있고 예. 또 거기 고정 확성기 해봐야 뭐 좀 출력이 작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병사들이 북한 병사들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정말 멀리 날아가가지고 그 병영 지역을 지나서 민간인 지역까지 간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한 예. 10여 킬로 날아가고 하니까. 그러면 매일 듣는 군인들만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동식 확성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 지역 저 지역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확성기 때문에 그거 듣고 탈북했다라고 하는 군인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부 효과는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확성기를 트니까 북한도 확성기를 틀어요. 그래서 우리 고정식 확성기가 있는 곳의 전방 북한 지역의 병영에서도 또 확성기를 틉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병사들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잡음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확성기를 틀고 방해를 하는 거고 방해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그 확성기 출력이 좀 약해가지고 우리한테까지 넘어오기엔 좀 부족합니다. 그냥 자기 병사들이 듣는 것을 한국 확성기를 듣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소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북한에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확성기를 틀어주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는 전단을 날리고 있죠. 우리 전방 지역이나 우리 또 수도권 이 북부 지역의 도심지에도 북한에서 날려보낸 그 삐라라고 합니다. 최근에도 많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북한 군 당국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북한은 군 당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사 분계선에서 적대 행위를 하고 있는데 뭐가 적대 행위냐? 지금 남이든 북이든 공히 그냥 서로 간에 경계만 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가지고 적대 행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로 간에 공세적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확성기, 그리고 북한도 그에 대응하는 또 확성기, 그리고 북한이 보내주고 있는 어떤 삐라 같은 심리전, 이제 이런 것들 뿐인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어떤 그 유화책의 어떤 당근으로서 이것을 제시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럼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이거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만 손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삐라를 보고 그 흔들려 가지고 야 나 북한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몇 명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손을 뻗치려고 하면 좀 손해 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확성기가 최초에는 대단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면서 북한이 대응 확성기 소음을 넣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도 전단을 보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확성기를 끈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이 확 줄어든다. 저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기 때문에 뭐 좀 현실적으로 대단히 아픈 것을 내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시도해 볼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아베 신조 총리도 이제 대북 관련 문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일본 내의 어떤 정치적 상황 그리고 지금 주변국의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가 어떻게 전개돼야 될지 부분들, 역사 관련 문제, 정말 해묵은 이런 문제들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대북 공조 문제, 안보 관련해서는 분명히 협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트랙에서 이야기했을 때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어떻게 좀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의 방위백서가 곧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새로운 단계에 접근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핵실험이라든지 ICBM 개발 같은 것이 그런 점에서는 역시 이제 동북아에 상당히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해결하면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일 공동으로 이렇게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우리 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아베 수상도 일치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대북 제재 또 동시에 이제 대화 국면 그러면서 어떻게 평화를 담보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깊은 이런 말하는 대화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좁힐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역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에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공약에서 나온 이야기고 또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일정 정도의 진정성 있는 그런 사죄 또는 어떤 장치 또는 어떤 그런 대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뭔가 이제 수정 보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걸 파기한다든지 또는 일방적인 재협상은 지금 전반적인 어떤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든지 또는 이제 한일 간의 어떤 그런 협력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파기할 수도 있고 재협상할 수도 있고 수정 보완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국제 환경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은 옵션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적어도 지난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거의 양국 간의 정상회담조차 없었던 그런 일들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대국적인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이런 상호 신뢰 속에서 앞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승리한 뒤로 아베 신조 총리의 임기가 2018년 정도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 9월까지.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 이제 도쿄도의 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정권이 유지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아베 수상은 이제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즈음 해가지고 아무튼 헌법 개정을 하고 싶다. 어떻게든 헌법 개정을 해가지고 역사 교과서에 남고 싶다라는 것이 이제 본인의 강한 생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속 리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약 한 38% 정도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진당 말하자면 과거 민주당이 일본의 가장 정당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수상을 대신할 만한 그런 후보들이 지금 이렇게 떠오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상 2018년 내년 9월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아베 수상은 한 번 더 3년 더 임기를 연장해가지고 2021년까지 임기를 연장시키고 나서 본인 재임 중에 도쿄올림픽과 헌법 개정을 하는 것이 이제 본인의 강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욕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해서 꾸준히 치달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신 대표님, 사실은 불안합니다. 사실 국민들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성공했다. 이제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내일이 김일성 사망일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예전 같으면 어떻게 추모 행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이 좀 없는데
이후에 북한이 이제 뭐 추가 핵실험 이야기도 나옵니다. 예전의 패턴이라면 아마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생각은 어떻게 같습니까? 북한이 그동안 이제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핵실험 이 쭉 이어져 온 핵실험의 패턴을 보면 핵실험 전 1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에 성공한 탄도미사일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단거리든 장거리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뭐 탄도미사일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해서 또 핵실험을 보태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동안 자신들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 계속 그런 패턴을 보여왔는데 과연 지금도 똑같은 그런 패턴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굉장히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미국이 지금 선제 타격론이 지금 아주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만 해도 지금 뭐 많은 분들에게 선제 타격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이냐.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독일에서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매우 혹독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혹독한 조치. 혹독한 조치는 일단 뭐 세컨더리 보이콧. 우리가 뭐 세컨더리 보이콧 하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란에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2010년대에 작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하고 핵 협상이 2015년 7월 달에 타결이 됐어요. 즉 5년 동안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란 앞바다에다가 항공모함을 2척을 갖다 딱 대기를 시켜놓고 언제든지 때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5년 동안 경제적으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5년 만에 손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할 때는 미국은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2개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작한 직후 2011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끝냈어요. 그러면 이란이 봤을 때는 2개의 전쟁을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아프간하고만 전쟁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느꼈던 이라크 전쟁을 끝냈으니까 이 남는 군사력을 우리에게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줘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손을 들었는데 지금 미국은 북한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한 번도 한 적 없고 또 그때 이란은 한 번도 핵실험 한 적도 없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한 적도 없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강하게 압박했는데 지금 미국은 그렇게 5년 동안 압박을 하고 할 시간적 어떤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정말로 미국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이 공격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두 가지 경우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는 뭐 그 허락하지 않은 모양새를 취한 상태에서 미국만 독자적으로 정밀 타격을 했을 때, 즉 핵시설과 지휘부만 정밀 타격을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냐? 저는 큰 피해가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 정밀 타격을 하고 나면 당연히 연변 핵시설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 시설 뭐 이런 것들 때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한 750개를 정리해놨거든요. 표적을. 그 750개 하루에 그냥 다 때려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상상으로는 생각에 조건 반사적으로 북한이 우리 서울을 향해서 포탄을 날릴 거야 라고 생각하죠. 서울에 있는 민간인을 향해서 포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범이 됩니다. 전범. 당연히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전범재판소 가서 후세인처럼 사형을 당하게 되겠죠. 그것을 김정은이 선택을 할 것이냐. 미국이 연변을 때리는데 조건 반사적으로 한국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했을 때 자기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죽지는 않는다. 협상을 하게 되면은 살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미국하고 핵 포기 협상을 해서 종신 정권 보장을 받는 쪽으로 나갈 것이냐.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좀 물론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지만 우리가 안전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우리도 같이 선제 공격에 감행을 한다. 해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데까지 우리도 동조를 한다면 우리에게 포탄 날아올 가능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 최악의 사건 상황을 가정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당장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미사일을 요격하면 안 되겠느냐. 이번에도 뭐 미국이 그 연료 주입부터 다 관찰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격 능력도 사실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본도 요격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미사일 하면 요격하면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요격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 또 사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먼저 사드는 이 그 미사일 ICBM 북한 ICBM 화성 14호를 요격하지 못해요. 화성 14호 이번에 마지막 종말 단계 속도가 마하 24까지 이렇게 속도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사드 레이더는 마하 15까지밖에 못 봅니다. 즉 너무 빨라서 그냥 사드 레이더는 탐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미국은 만약에 이게 미국을 향해서 날아가면 반드시 알래스카 지역을 경유해서 날아갑니다. 그 알래스카 지역에 GBI라고 하는 그 탄도 그라운드 베이스 그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성공률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미국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선제 타격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미국에도 본토에도 사드가 만약에 몇 개 없지만 또 있다 하더라도 이거 막지 못합니다. 왜? 미국 본토에 있다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있는 사드 레이더를 아예 북한의 핵미사일이 때린다 하더라도 사드 가지고는 어차피 이 속도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중간 요격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이제 일본에 있는 이지스함들이 미 실함대 이지스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들이 이 미사일이 솟구쳐 오를 때 SM-3라는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따라가면서 격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고 그거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후에 북한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북한의 많은 평화 원칙도 있고 대북 제안도 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응해 올지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서 이 대북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지 국민들 불안하지만 또 우리 정부를 믿으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